자, 이 소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귀족들이 걸어가고 있는 곳 앞에서 말똥을 미리 치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이 되기 전에는 다들 말을 타고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이 싸는 똥이 길거리에 아주 즐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면은 빗물로 인해서 거리가 거의 똥물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은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에 앞서서 어린아이들을 알바를 시키면서 청소를 했던 거죠. 저는 당연히 자동차가 발명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던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들이 싸는 똥 때문에 거리가 이렇게 더러웠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에 발명하면은 자동차로 인해서 생긴 공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말똥으로 막 이렇게 더러워졌을 때는 얼마나 전염병도 많고 공해보다 더 심각한 해악이 사회에 만연했겠어요. 그런데 자동차의 발명으로 공해가 생겼을지언정 이 말똥으로 인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겠죠. 자, 오늘은 책 초보자들이 어떤 책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쉬운 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어떤 책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을 꼭 선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화책이나 에세이 같은 진짜 쉬운 글 있잖아요. 자, 이 쉬운 책이라는 건 그게 어떤 책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쉽게 술술 익히는 그런 책들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요,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고요. 글을 읽는 재미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친숙함, 글에 대한 친숙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이제 막 읽기 시작했다면 꼭 쉬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쉬운 책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인문학이나 좀 두꺼운 책들 읽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책을 순서대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문학이나 뭐 과학책이든 기본적으로 저자들이 독자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생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계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세계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대체 뭔 내용이야 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세계사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세계사에 접근하는 것을 아주 쉽게 도와줬던 책 제목을 보시면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세계사를 간략하게 아주 쉽게 1번부터 56번까지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충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자, 첫 번째 수렵 채집에서 4대 문명,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프랑크 왕국, 봉건제, 중세, 르네상스, 신대륙 발견,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산업혁명,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지금 말한 것 외에도 세계사를 한눈에 알아볼 만큼 아주 간략하게 쭉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이 책 꼭 읽어 나가시면서 기본적인 세계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사피엔스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세계사 최대한 쉽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책이 역사를 간략적으로 훑어보게 해줬다면 이 사피엔스는 그 간략했던 역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르네상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르네상스라는 부분은 세계사 최대한 쉽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책에서는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건너왔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찾아왔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피엔스에서는 네 번째 챕터, 과학혁명이라는 거대한 챕터로 몇백 페이지에 걸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신이 주관하는 세상에서는 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성경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과학혁명의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무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이 세상의 전부를 알고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게 많아. 우리는 무지해.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 단순히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건너뛰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표면적으로 알아봤던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사피엔스라는 뜻이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궁금해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라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한 인간은요, 반드시 뭔가를 믿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상상력에서 왔고요. 이 상상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죠. 이 상상 덕분에
뭔가를 믿을 수 있고 뭔가를 심지어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믿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다 같이 믿는다는 거는 대규모 협력을 가능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은 뭔가를 다 같이 믿으면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종교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데올로기도 뭔가를 믿는 힘이죠. 이 종교나 이데올로기,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믿느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조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책으로 사피엔스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 책은 마중물 논술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유명한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비트코인을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통찰력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중물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논술과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띄우고 있는 이 사진들 앞에 소년이 있는데 소년이 하는 일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지금 뭔가를 쓸고 있죠. 자, 이 소년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귀족들이 걸어가고 있는 곳 앞에서 말똥을 미리 치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이 되기 전에는 다들 말을 타고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이 싸는 똥이 길거리에 아주 즐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면은 빗물로 인해서 거리가 거의 똥물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은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에 앞서서 어린아이들을 알바를 시키면서 청소를 했던 거죠. 저는 당연히 자동차가 발명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던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들이 싸는 똥 때문에 거리가 이렇게 더러웠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에 발명하면은 자동차로 인해서 생긴 공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말똥으로 막 이렇게 더러워졌을 때는 얼마나 전염병도 많고 공해보다 더 심각한 해악이 사회에 만연했겠어요. 그런데 자동차의 발명으로 공해가 생겼을지언정 이 말똥으로 인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겠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던 사실도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고를 이 책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중고가로도 굉장히 가격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가님께서 이 책을 좀 더 출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네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이 책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한 내용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중세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중세 예술은 사실주의잖아요. 신이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는지가 그림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르네상스 이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점차 사람들의 사고가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림, 예술에서도 이런 사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을 보면은 당시에 사실주의가 중요했던 화가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을 정신병자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주관적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로드 모네의 기차의 도착이라는 그림을 보시면은 막 연기가 뿌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 기차가 도착하는 광경을 보고 있는 그 관찰자의 시점, 그 개인의 시점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온 어떤 인간의 믿음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이런 식의 재미난 이야기들이 정말 한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 필요하시면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행복이 중요하거든요. 옳은 삶, 최선의 삶, 나의 행복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은 어떨까? 어떤 걸까?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다 보면은 그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죠. 트롤리 딜레마. 어떤 열차가 있고 두 갈래로 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5명이 묶여 있고요. 철로에. 여기는 1명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철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철로를 돌릴 것이냐, 기차를 가게 만들 것이냐.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이 1명에 있는 방향으로 돌리겠다. 1명의 목숨보다는 5명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결정이 나는 건데요. 왜냐하면 1명보다 5명이 뭔가 더 소중한 듯 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1명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중요한 친구면 어쩔 건가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이 문제가 서두에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 질문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쉽게 대답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최소 이렇게 숫자로 쉽게 고민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치열하게 정답이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 진정한 선이란 무엇인지를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계속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게 정의라는 거죠.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로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리주의라는 게 최대의 다수의 행복이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5명의 행복,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들이 정의다라는 게 공리주의죠. 근데 아까 기차에서 확인했듯이 공리주의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좀 더 중요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다면은 자유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개념도 예를 들어서 자, 양자 거래에 있어서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해서 서로 거래를 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서로 행복하고 이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도 충족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에서 자, A라는 인물이 공고를 하나 냈어요. 나한테 먹힐 사람, 나한테 잡아먹힐 사람, 그러니까 식인 광고를 낸 거죠. 이 A라는 사람이 낸 광고에 이 B라는 사람이 나요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가 B를 토막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법정에 서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둘이 양자간이 합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자유롭게 합의를 통해서 일어난 거래일 뿐인데.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하죠. 자유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에는 우리 안에 뭔가 불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이 자유만으로도 충족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쭉 전개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좀 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쉽게 판단해버리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편견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논리를 증진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스모스라는 책과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인데요. 두 책 다 굉장히 두껍죠. 생각보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5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알아왔잖아요. 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주 귀중한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저 필멸자로서 아주 작은 존재죠.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이고 일상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연인과 싸우고 막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우주적 관점을 적용해 보면은 여유가 생기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생겨나기까지 이 우주가 얼마나 작은 확률로 이런 멋진 일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7번 정도 읽었는데요. 거의 4번 정도 읽을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저는 이 머릿말부터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맨 앞에 이렇게 앤드루얀을 위하여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칼 세이건이 자기 아내에게 쓴 어떤 연애 편지 같은 건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넓고 시간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넓은 영역인데, 이것이 교차하는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찰나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었음이 하나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적은 확률로 일어난 소중한 인연에 대한 아주 소중한 편지를 이렇게 맨 앞장에 써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3번이나 읽고 나서야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다행인 게 3번 정도 읽고 나서였기 때문에 이 편지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이나 이 엔드 오브 타임 같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정말 적은 확률로 일어나는 순간들이구나, 내 주변에 나의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쉬운 책들과 함께 읽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책 읽는 게 싫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책 읽는 재미를 느끼면서 좀 책 읽는데 머리가 아프구나, 내 두뇌가 뭔가 고통을 받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뇌 성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방금 소개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편집하셔도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